네, 더 새롭고 더 매워진 신황희정승 시간입니다.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미디어 전문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에 금요일이고 도로가 엄청 막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무사히 다들 오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아, 지하철. 그러시군요. 네. 저도 뭐 길이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네네. 항상 말씀드리죠. 지각이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황현희 씨가 항상 일찍, 예.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네. 요 전 코너에 계신 분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정말 좋은 자세.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해서 저희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국회 소식을 읽다가 지쳐서 나중에 못 읽겠더라고요. 도대체 네.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말들이 너무 달라요.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와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가 너무 달라서 진짜 녹취록이라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정상근 기자 네. 정리의 요정이긴 하지만 오늘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정리 이거 어떻게 잘해줬네요. 정리하나요, 이거? 그래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해보죠. 예, 예. 사실 정리- 오늘 오전만 네. 해도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뭐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 3당이 뭐 국회의장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열리는 것 같았는데 뭐 그래도 일단 뭐 본회의가 열리면은 그 예산 부수 법안들 그리고 민생 법안들은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고 네. 다만 임시국회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 음.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뭐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느냐 네.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이게 좀 뭐랄까 하여튼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뭔가 이 본회의 개최에 좀 빨간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한 가지 부분은 네. 이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까지 하느냐를 놓고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버렸어요. 네.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한 16일까지 한 3일 정도 하자라는 거고 이 자유한국당은 한 30일 정도 임시국회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 일정을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버리면은 그렇다면 이 필리버스터는 과연 언제 끝나는가라는 그런 그렇죠. 좀 근원적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시 이 원내대표들을 소집을 한 거죠 본회의 개최 전에.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응하지 않았던 좀 그런 상황이었던 네.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야사당 그 이른바 이제 4+1에서 뭐 합의를 해서 본회의를 개최를 한다고 해도 이게 오늘 선거법은 일단 상정이 돼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야 이제 17일 날 예비 후보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좀 끝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이 4+1에서도 지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네. 또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군요. 여기에선 또 이제 뭐 각자 뭐 특히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가 좀 굉장히 좀 말이 좀 오가면서 좀 틀어졌죠. 이제 예.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네. 국회는 정말 뭐라고 할까 좀 얌체공 같다고 해야 될까요? 양채공. 어디로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튀는 건지 잘 모르겠고 네. 오늘 오후 2시까지만 해도 3시에 본회의 열릴 것이다 했는데 3시가 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예.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무슨 뭐 개그 같기도 하고 갓기도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건 하는 맞아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요. 약간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네.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3일로 쪼개서 짧게 해야지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던 법안을 그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3일로 혹은 이틀로 이렇게 쪼개서 하려고 하는 거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30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국회의장실 판단으로는 이 임시회 기간 회기 자체를 대상으로 필리버스터 하는 것은 전례 없다. 네. 불가하다. 이러면서 이제 3자가 지금 어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유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4+1 선거제 결국 합의가 지금 안 되는 모양새예요. 네, 저는 네. 사실은 협의체에서 그 250석 지역구 그리고 비례대표 50석으로 그 거기까지 협의가 됐고 연동률도 50%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예. 그 심상정 의원이 네.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우리의 한계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하지 마라라고 네. 며칠 전에 했었는데 네. 여기서 다시 한번 틀어지게 될지를 저는 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가 이미 어느 정도 다 된 것이다라고 해서 오늘 무난하게 어떻게 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나가느냐 네. 그것만 해결되면은 뭐 다 무난하게 일이 이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또 네. 선거법을 제일 먼저 두고 그리고 공수처법이랑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나중에 이제 상정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다른 소수당들의 그 혹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거를 미리 사전에 다 협의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전혀
원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지금 뭐 연동률을 몇 퍼센트 하느냐, 그리고 비례의석에 또 몇 퍼센트를 대상으로 하느냐, 굉장히 뭐 또 석패율제를 몇 개 정도로 하느냐, 굉장히 지점들이 많은데 어려워요. 정상근 예. 기자, 이게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연동률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연동률 그리고 석패율 이 두 석패율 두 가지인데 가지가. 일단 연동률이라고 하면은 지금 원래는 그렇게 합의가 됐잖아요.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원안은 지역구 225석 그리고 네. 비례대표 75석인데 이 75석에는 이제 비례대표를 전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표율에 따라서 뭐 지역구가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례대표를 나머지를 이제 챙겨가자. 네네. 네, 뭐 그런 법안인데 네. 근데 이게 일단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4+1 합의를 하면서 이 숫자가 이제 250대 50 정도로 그거는 좁혀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네, 거기까지는 좁혀졌는데 이제 연동률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50석이 남아 있는데 원래는 그것에 대해서 전부 이제 연동률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50석 중에서 원래 25석만 이 연동률을 적용을 하자라는 네. 거였고 이제 뭐 정의당에서는 뭐 그게 뭐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좀 오가다가 이제 민주당이 20석까지 또 후퇴를 한 좀 그런 20석까지.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받을 수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석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때 그러니까 비례대표 순번이 이제 지역별로 이제 정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충청도다 그러면 한 충청도에서 뭐 1번, 2번, 뭐 4번 이 정도를 이 석패율 의석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패율이 뭐냐면 석패가 이제 뭐 안타깝게 졌다 뭐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서 그러니까 2등을 했는데 그 당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 네. 그 사람이 이제 석패 후보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비례대표를 선출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죠. 취지 네. 자체는. 그러니까 네. 투표하신 분의 그 표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좀 있긴 한데 그렇죠. 사표화시키지 않는다는 그렇죠. 개념으로. 네. 너무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떻게 국민에게 이해를 시킬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죠. 예, 예. 네, 이게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을 두고 지금 뭐 4+1에서도 좀 논의가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오늘 비상행동 국회 농성에서 뭐 지금 연동률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지금 쪼개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변혁 그쪽 새로운 보수당으로 이제 유승민계와 나눠져서 나름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4+1 협의체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네네. 좀 깨지는. 보시기에 4+1 협의체는 이제 종말 맞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협의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선거제가 워낙 민감하니까 이걸 지금 정의당을 빼고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뭐 가장 반발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석패율 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정당에서도 좀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이렇게 석패율제도 없애고 이 연동형 의석을 좀 줄이면은 자유한국당과의 좀 협의가 좀 원만하게 네.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역으로는 이제 소수 정당들에겐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국면으로는 아무도 지금 사실 예상 예측하기가 못해요. 예. 그래도 사실, 국회가 제일 잘하는 것도 중 하나가 뭐 잘하는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극적 합의도 할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뭐 방향성이 있습니까? 뭐 극적 합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극적 합의를 누구랑 하느냐가 지금 그렇죠. 관건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과 지금 나머지 그 소수 야당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누구와 이제 손을 잡고 이 선거법안을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 극적 합의라는 단어를 이끌어내려면 자유한국당과 해야지만 극적 합의 아닙니까? 뭐 지금 그렇죠. 상황은? 근데 지금 4+1도 지금 뭐 꼬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다시 복원해도 뭐 극적 합의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참 말씀하신 네. 것 중에 황인희 씨가 딱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그 국민의 표를 의견을 죽이지 않은 사표를 만들지 않으려는 네네. 그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서 연동률 그리고 석패율제 석패율, 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협의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던 게 있다면 저는 네. 한편으로는 그대로 가는 것도 지금 갑자기 또 뭐 상한제 캡을 씌운다 이렇게 하면은 네. 전혀 다른 논의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아무도 들어서요. 지금 이 네. 숫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본인들도 이해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나저나 지금 예산안이 4+1 어쨌든 힘을 합쳐서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배신이다,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특히
아들 공천 이렇게 항의하면서 그런 그 구호들이 나왔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을 오늘 공식 그 항의 방문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왜 아들 공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왜 아들 공천 얘기가 나왔냐면은 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가 이제 의정부인데 네. 사실 국회의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 선거에 좀 출마하지 않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근데 네. 뭐 문희상 의장도 좀 그런 좀 결심을 한 모양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이제 지역구 선거를 뛰면은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후보로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문희상 의장이 있는 그 의정부갑 지역위원회에 네. 그 문희상 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그 위원장이 올라간 겁니다. 그게 상임 부위원장으로 됐는데 네. 뭐 공천을 주려는 건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습 논란. 네. 네. 지금 위원장은 이제 문희상 의장이니까요. 네. 요즘 그 세습 논란이 그 정치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네. 세습 논란. 금수저 세습 논란. 네.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누렸던 거를 자식에게 좀 물려주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그 기존에도 정치인들의 세습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요즘 좀 더 논란이 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요즘 뭐 예능 프로나 이런 거 보면은 연예인들의 그렇죠. 자제들 같이 나와서 같이 유명해지고 네, 그리고 뭐 어딘가에 또 캐스팅이 되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거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어쨌든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이 지금 출마를 사실상 네. 뭐 한다는 거잖아요. 네, 뭐 논란을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당하게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왜 세습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경선에 참여해서 거기서 결정이 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압력을 넣은 것이라든지 뭐 세습이라는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공정한, 네. 대물려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이 꽤 많죠. 꽤 많죠. 그렇죠. 네. 지금 20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대물림 한 이 대물림이라는 단어를 본인들은 거부하겠지만 네. 제3자가 보기에 네. 그런 정치인들 꽤 여럿 있죠. 뭐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제 정진석 의원인데 이 부친이 정성모 전 내무부 장관인데 박정희 정부 시절에 내무부 차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6차례나 당선이 된 그 지역구에서 6차례나 당선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진석 의원도 당시 이제 그 정성모 전 장관이 출마를 했던 그 지역에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정우택 의원의 부친도 뭐 5선 의원을 지낸 정운갑 전 의원이고 네. 그리고 뭐 불출마 선언을 한 김세연 의원도 5선을 지낸 뭐 전 한나라당 부총재 아들이고 그리고 뭐 홍원정 의원도 네. 뭐 민정당에서 의원을 지낸 홍우준 의원의 장남이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사실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또 숫자를 유승민 보면, 의원도 대구에서 네. 13, 14대 맞네요. 아, 국회의원 그렇죠. 유수호 전 의원의 아들이고요. 네. 장재원 의원도 마찬가지네요. 선친인 역시 뭐 분도 국회 부의장을 지낸 장성만 의원이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뭐 그러니까-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네. 저는 여기서 터줏대감이었던. 네. 선언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개그를 시키지 않겠다. 아 개그 대물림. 개그- 저는 개그 대물림 저에겐 없습니다. 네. 예. 세습시키지 않겠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그맨 대물림도 아니고 개그 대물림이면 좀 아예 다른데요? 웃길 수 없는 아이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잘못 말했네요. 네. 예. 아이의 삶을 너무 건조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유머 대물림 없습니다. 못 웃기게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그 신유진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뭐 공정한 경쟁을 통한다면 네. 뭐 각자 실력이니까라고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 지역구가 아니라 아예 다른 지역 가서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도전을 하면 더 사람들이 곽강을 받을 텐데 아 그럼요. 그렇진 네. 않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그게 문제가 되는 아니니까. 거죠. 사실 뭐 나는 뭐 아들의 출마에 대해서 손을 떼겠다. 뭐 아들이 뭐 당선이 되든 말든 뭐 관리 안 하겠다라고 할 때도 뭐 아들은 뭐 그냥 나는 공정한 경선에 참가했을 뿐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지역구에서 그 현역 의원 그것도 몇 선을 한 의원의 그렇죠. 이 아들이라는 그 프리미엄이 상당할 수밖에 그럼 없거든요. 그 후광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이미 뭐 그 인지도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본인이 정치의 뜻이 있고 뭐 그런 뭐 정치인의 자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출마를 당연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근데 좀 다른 지역구에서 이제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뭐 이제 오랜 이제 시민활동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좀 그런 길을 걸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맞습니다. 듭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뭐 재벌들의 대불림 대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제대로 세금 내고 제대로 일을 하면 누가 손가락질 합니까? 네, 경영 잘하고. 네. 잘못된 방법으로 해 나가니까 우리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못된 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이런 분들이 민심을 다 살피고 잘 하느냐 그것도 네. 관건이잖아요. 네.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신 지금, 변호사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신의 경력으로 자신의 활동과 자신의 그 입지를 다져온 것으로 뭐 정치에 입문하는 건 좋은데 네. 뭐 그대로 아버님의 뭐 후광을 얻어서 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사실은 의정부 출신이라서 맞죠. 그 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점. 네. 그 아. 이 문석기 씨가 서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의정부에서. 네. 그래서 그 서점 자체가 굉장히 의정부에서는 의미 있는 서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지도가 이미 너무 정평이 났고 네.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그 지역구 내에서 다진다는 거는 크게 새로운 자신의 경력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출발선이 좀 네. 다른 거는 사실이죠. 네. 지금 아직 뭐 네. 눈에 띄는 2세 정치인은 없지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고이즈미 전 총리도 그렇고 그렇죠. 아베 총리도 그렇고 다 세습받은 의원들이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심하죠. 얘기를 조금만 잠깐 해볼까요? 아니 누구는 출발선에 서서 아버지가 사준 스포츠카고도 출발하고 누구는 아버지 엄마 업고 뛰고 네. 자체가 이건 지금 시작 자체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신황희정 승 함께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신황희정 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8906번님, 황현희 씨는 점점 똑똑해 보여서 걱정됩니다. 네. 개그를 이제 어찌할 건지 이제 안 웃길 것 같은데요. 예. 네. 틈틈이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75번님은 황현희 씨 아들의 개그 감각이 뛰어나고 아들이 하고 싶다면 시켜야지요. 아버지 마음대로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문자 게시판에 이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주류 여론은 아들에게 개그를 물려주라. 아, 개그를 물려줘라. 결론 났어요. 광고 알겠습니다. 나가는 순간. 예,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특이하게 돌잔치 때 네. 뭐 정상 기자님 와서 보셨지만 판사봉을 잡았어요. 판사봉. 와. 예, 그거 저 좀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네. 예, 아주 많이 웃었던. 네. 그 아들에게 귓속말을 말했습니다. 웃어요? 예, 아들에게 귓속말로 검찰 개혁을 이뤄내라.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했던 네, 기억이 네, 있네요. 예. 끝까지 훈훈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2110번님, 지난주도 문자 주셨나요? 신유진 변호사님의 로킥 외치는 거, 성공하는 거 꼭 들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저도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네, 다들 저도 일주일 기다렸어요. 다시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유진 변호사 코너입니다. 네. 네, 코너 속의 코너. 신유진의 로킥. 오, 확 좋아졌어요. 아, 저는 그냥 웃긴데요. 저는 이 로킥을 들으면 너무 서운해요. 왜요, 왜요?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녹음해서 우리가 네.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벨소리로 네. 해놓을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로킥 이렇게. 네네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로킥 자체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 뭔지 네. 모르겠으나 네. 오늘 어떤 핫한 얘기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래퍼 블랙넛에 대해서 아. 대법원에서 네네.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확정을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까지 나온 겁니까? 네, 이 블랙넛이 네.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뭐 노래를 발표하면서 그 노래 안에 그 가사에 그 키디비라는 여성 래퍼를 네. 성적으로 비하를 했는데 저도 이게 어느 정도의 비하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네. 수위가 꽤 높고 높아요. 예. 예, 음. 그래서 키디비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연히 불구하고 그렇겠죠. 네. 공연에서도 계속하고 그리고 키디비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SNS에 뭐 나는 언니를 존경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영어로 해가지고 썼는데 네. 일부러 거기에 김치 국물을 묻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아, 다시 한번 조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2017년에 키디비가 고소를 결국은. 했죠. 네네.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걸 보면 블랙넛이 1심, 2심 승복하지 않고 계속 항소를 한 거고 네, 그렇죠. 집행유예면 실형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꽤 중요한 거 같은데. 네, 그렇죠. 이렇게 모욕으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사실은 집행유예, 실형의 집행유예까지 나오기는 되게 어려운데 보통 네. 벌금 물고 말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블랙넛이 더 항소를 한 것 같아요. 항소를 하면 깎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네네. 그러면서 같이 깎아줘요. 보통 법량이 좀 그렇죠. 내려가니까 예, 형량이 이제 악용한 거죠. 네. 근데 또 블랙넛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힙합 정신을 외치면서 이런 디스라고 하는 거는 힙합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일 뿐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희롱이 힙합 정신이에요? 언제부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게 뭐 힙합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저는 못 가봐서 모르겠네요. 예, 예. 근데 이 블랙넛이라는 래퍼가 뭐 과거에도 좀 전력이 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음악을 통해서 뭐 여성 혐오라든지
좀 비난을 뭐 대놓고 드러낸 적도 있고 또 이제 타이거 JK 씨 그리고 네네. 이제 그의 아내 이제 윤미래 씨에 대해서 네. 뭐 성적 조롱을 쏟아낸 바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차례 이미 그 과거 전력들이 있군요. 네네. 네. 저는 개그도 마찬가지고 이 뭐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흑인 분장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요즘에 예전에는 그랬죠. 요즘에는 그런 인권에 대한 게 강해지고 소수에 대한 그런 뭐 강해져서 이제 그런 거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들. 아직까지 그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대중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실형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좀 바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으면은 사실 자기가 이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걸 생각을 아예 예측을 못하고 뭐 벌금도 안 나오고 오히려 괜찮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또 하면 범죄를 저지르면 네. 이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고 지금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죄와 전 죄까지 다 쌓아 잡혀서 네. 실형을 살아야 된다는 네, 점을 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참 이걸 예술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는데 일반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즘 법원, 이 판사들의 어떤 결론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약간씩은. 네. 그 내부 교육도 또 시킨다고 하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 더 드린다면은 네. 사실 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 주려는 맞아요. 지금 추세이고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해서 비하를 한다 하더라도 특정되지 않거나 네. 그 뭐랄까 단어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폭넓게 인정해 주는데 이 사건 블랙록 사건은 그만큼 표현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또 특정한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상.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에서 높은 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또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이것도 그렇죠. 네.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 사건에서도 대법원 선고가 그 2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곰탕집 이 성추행은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내용을 좀 보면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어도 그러니까 네. 뭐 성범죄에 대해서 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법원은 이제 이것을 인정한다라고 저희가 판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곰탕집 사건에서는 네. 그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가 않았어요. 피고인은 당초에 경찰이나 이렇게 반응이 뭐 CCTV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접촉이 전혀 없었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부인을 했었죠. 네. 네네네. 최초 진술에서는 접촉이 전혀 없었다라고 했는데 네. CCTV 영상을 틀어주니까 그제서야 접촉은 있다. 접촉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바뀌었군요.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 오히려 바뀌고 그러면은 피해자는 일관되게 그거에 대해서 눈에 그리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피고인은 자기가 접촉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게 영상을 보고 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피고인의 의견은 계속 바뀌었군요. 바뀌었어요.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니 어쨌든 간에 접촉이 있었다. 접촉이 있었구나. 인정을 하게 이 되면 정도.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법원도 심증을 더 굳힐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단순히 우리가 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서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피해자가 이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점도 이 재판부가 좀 중요하게 그렇죠.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예. 합의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 합의를 요구하거나 하지 네. 않았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네. 이 사람이 굳이 이렇게 뭐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네, 뭐 그렇게 재판부는 본 것 같습니다. 신빙성을 좀 더 높게 본 거죠. 네.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억지로 곤란에 빠뜨리려고 거짓말할 어떤 판단할 수 동기나? 있는 동기가 없었다라는 네. 게 진짜 재판부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판결들은 좀 굉장히 좀 민감하고 세심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어쨌든 하나 판례로 나온 거니까 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근 기자 네. 오늘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뉴스. 오늘은 뭘 갖고 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기침이 여전히. 네네. 안 났네요. 굉장히 오래가네요. 예. 네. 네, 디폴트로 계속 기침하는 거죠. 저희 언니도 정상근 기자는 계속 기침하시던데. 네. 이 새해에는 나아야 할 텐데. 아니 목소리가 근데 괜찮아요. 예. 네. 부드러워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는요? 들고 온 소식은 이 YTN 관련 소식인데요. 이 보도 전문 채널 YTN이 경랑 속에 빠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 지난달에 노종면 보도국장 지명자에 대한 이 보도국 구성원들의 임명 동의 투표 결과 이 부결이라는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측이 새로 이 김선중 정치부장을 보도국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이번에도 구성원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 거듭된 부결에 내부 구성원들도 당혹스럽다는 분위기인데요. 이 정찬영 사장은 이 당혹스럽지만 결과를 존중한다라면서 이 보도국 구성원들의 뜻을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먼저 이 보도국장 임명 동의가 어떤 제도인가요? 네, 이 보도국장 임명 동의는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종의 이제 보도국의 좀 독립적인 상징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러니까 같은 회사이지만 사실 그 언론에서 이 보도국은 함께 가면은 좀 어려운 조직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이 광고국과 보도국이 같이 갈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사장과 보도국이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신문은 편집국이고. 왜냐하면은 이 광고국과 보도국이 같이 가면은 이 광고 때문에 보도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기 그러네요. 때문인 거고, 네. 그렇죠. 이 사장의 통제력이 너무 강하면 이 사장의 뜻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뜻대로 이제 보도의 방향이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임명 동의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국, 편집국을 이끌 뭐 보도국장, 편집국장에 대한 그 사장이 인사를 행사를 하되 네. 그 인사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동의가 동의 있어야 여부를. 네, 네. 임명을 하는 제도인 것이고 네. 그 상당수의 언론사가 이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주적이죠, 뭐 굉장히 절차 민주적이네요.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게 매우 민주적인 절차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보도국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듣는 거니까요. 네. 네. 예. 보도국장 후보로 나선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보도 구성원들의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인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두 번이나 부결되니까 이건 되게 네. 이례적인데 네. 이렇잖아요. 근데 좀 이번에 임명되신 분들, 그러니까 그 임명동의 통과가 안 된 분들이 좀 함량 미달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좀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게 뭐 YTN 내부 구성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뭐 특히 이제 뭐 노종면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그 이명박 정부 때 해고가 돼서 좀 오랫동안 복직 투쟁을 해왔고 네. 이 복직 투쟁을 혼자 해오신 게 아니라 YTN 구성원들도 같이 그렇죠. 싸워 측면이 있습니다. 좀 네. 상당히 좀 신뢰받는 선배이기도 하고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하는 분도 뭐 당연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선중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구성원들한테 신망이 없다, 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네. 이 정치부장으로 계속 좀 활동을 해왔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역시나 이 함량 미달이라고 섣불리 평가하는 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대다수 구성원들이 따로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는 건지 뭐 아니 그래서 자꾸 이제 무조건 거부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뭐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다른 사람을 보도국장으로 세우고 싶은데 사장이 그걸 몰라준다, 뭐 그 차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이 노종면 보도국장 부결도 이 내부에서는 뭐 짐작을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노종면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압도적 분위기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결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꽤 있었고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뭐 그런 점에 좀 미뤄서 보면은 뭐 다른 사람을 보도국장을 세우기 위해서 뭐 일부러 조직적으로 부결을 시켰다 뭐 이런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를 보니까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 노종면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 5표 차이로 과반을 넘지 못한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 이런저런 해석이 뭐 내부에서 나오던데 네. 일단 이 노종면 기자가 부결됐을 때는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개혁안이 거칠었던 거 아닌가? 이 노종면 기자가 내세웠던. 내세웠던.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40대 부장론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시니어 기자들,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는 기자들은 좀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출입처 폐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에 익숙한 이 기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실제로 그 YTN뿐만 아니라 KBS에서도 이 보도국장 엄경철 보도국장이 출입처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출마를 했었는데 그랬죠. 사실 네. KBS 좀 역사상으로 보기에도 좀 찬성률이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물론 통과는 됐지만. 네. 근데 이번에 김선중 정치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공약을 건 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더 표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걸 보면은 뭐 보도국장 개인 문제를 떠나서 네. 이 사장 체제, 그러니까 정찬영 YTN 사장 체제에 좀 YTN에 대해서 이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더 네. 높은 분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이런 동의의 선거 이런 거에서 표출돼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럼?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정찬영 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들어올 때 구성원들이 그렇게 큰 반발은 없었거든요. 그 이전에 최남 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 네, 네. 뭐 그랬었는데 이번 정찬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반발 없이 들어왔는데
뭐가 어떻게 왜 불만인지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없군요. 그러면 어떤 뭐 중의가 모아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YTN 노조에서도 좀 한번 미래를 위해서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정도의 성명만 낸 거지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어렵네요. 네. 각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뭐 일단 네. 이 정찬영 사장도 뭐 당혹스럽지만 뭐 결과를 존중한다. 뭐 구성원들의 뜻을 담아내지 못해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YTN이 모르겠네요. 어떻게 예. 좀 흘러갈지. 선거 제도를 좀 바꿔볼까요? 예, 어떻게 누굴 뽑고 바꾸죠? 가로치고 뭐 때문에 좋다. 뭐 이런 주관식으로 좀 바꿔볼까요? 주관식으로. 예. 그럼 뭐 이유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